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8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영입니다. 마른도 그렇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저희가 86번째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네. 이제 톨스토이는 이어집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톨스토이, 레프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살펴보지만 오늘은 지난 85번째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86번째로 아예 그냥 회차를 바꿨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 당연히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게 톨스토이였나? 내가 알고 있던 톨스토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분명 아마 드실 거예요. 오늘 들어보시면. 그래서 오늘 86번째로 다시 회차가 바뀌었습니다. 톨스토이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댓글 네. 보니까. 이 책, 이 톨스토이 작가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톨스토이를 이번 주부터 만납니다. 3, 4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꼼수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만나게 될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 지난 시간 작품들은 좀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일단 그리고 좀 단편이었고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이후에 이제 쓰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톨스토이가 50세 이후로 네. 회심을 했다. 종교적 의미로 치면 개종을 할 만큼의 아주 심리적인 네. 전환점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얻도록 노력해라. 어떻게 보면 아주 교훈적이고 또 나라를 사랑해라. 뭐 이런 좀 그런 의미였다면 공리주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 50세 이후로는 완전히 도덕으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결국 칸트식으로 말하면 자기가 이 세상이 너무너무 허무하더라 이거죠. 또 지금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명성을 얻은 작가가 되어도 그 죽고만 뭐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막 요즘처럼 저번에 우리 정민이 말씀처럼 공황장애 비슷하게 왔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의미를 못 찾겠고 가치를 못 찾겠고 잠도 안 오고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심리적인 이런 집착이라든지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찾고 찾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에서 이제 그걸 찾아냈거든요. 영혼. 근데 그 영혼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도덕이겠죠. 도덕. 우리가 모랄이라는 것들. 그래서 인간이 결국 이런 자기 본성에 있는 그 도덕감을 잘 발휘를 하고 잘 갈고 닦으면 결국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정말 의미 있는 시간과 이 세상을 아주 의미롭게 선하게 보낼 수 있다. 완전히 후기에 바뀌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게 가능하게 된 게 결국 죽음이라 이거죠. 네. 사실 전기도 마찬가지 죽음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전기의 대표적인 소설하면 전쟁과 평화, 네. 안나 까레니나 이런 두 가지인데 그 전쟁과 평화도 결국은 프랑스 나폴레옹과 러시아 민중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네. 1812년 그 흔히 러시아에서는 조국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히틀러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또 소련을 침략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애국 전쟁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러시아 사람들. 여기는 이제 조국 전쟁이라고 부르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좀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때 거기도 보면 얼마나 많은 죽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전쟁을 다루고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 안나 까리니나. 바로 안나 까리니나도 뭐 네. 소설의 처음과 끝이 다 죽음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기차 들어올 때 역에서 인부가 그 기차 바퀴에 깔려 죽고 마지막에는 안나 까리니나가 스스로 몸을 던져가지고 기차 바퀴에 깔려 죽고 그런 식으로 죽음이 돼 있고. 그러니까 실제 그 톨스토이 소설에서 가지고 오는 네. 죽음이라는 게 아주 보편적인 주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톨스토이의 모든 소설은 죽음과의 대화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특히 그 전반부에 썼던 인생 그 후반부는 아예 죽음이 이제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후반부는 전반부는 또 물론 이제 죽음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후반부는 아예 뭐 죽음이 제목에 나와 있죠. 전면에 등장합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나중에 중점적으로 다뤄볼 소설이 네.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 네. 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리고 새 죽음. 새 죽음? 네, 네. 3 데스. 3 데스. 뭐 어쨌든 3 데스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죽음의 세 가지 유형.
어떤 귀부인이 죽고 네. 어떤 늙은 마부가 죽고 또 나무가 그냥 이제 죽는 거죠. 베어지는 건데 그 죽음을 가지고 이제 또 톨스토이의 그 생각들이 쫙 드러나는 거죠. 네. 죽음을 다뤘으면 뭔가 진짜 삶이 무엇인가를 또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다. 그렇죠. 결국 바로 톨스토이 입장에서 왜 죽음에 집착했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살 때 이 사람은 가장 잘 살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헛개비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 사람 뭐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을 의식해야만 그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순하게 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도달한 결론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나중에 이분이 이제 동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 전역의 민담이나 불교, 인도, 힌두교 이런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 나중에 뭐 인도 암경에 나오는 설화까지 인용을 해요. 자기 어떤 삶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네. 그 예전에 왜 인도 암경에, 불교 그 암경에 보면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암경이라고. 아함경. 아함? 예. 아. 불교 초기 경전을 아함경이라고. 저도 암경이 있거든요. 암경인 줄 알았어요. 네. 아함경. 아함경. 네, 아함경. 네. 그 보면 예전에 한번 이런 우화를 드렸는데 한 나그네가 있는데 네. 갑자기 막 코끼리 같은 괴물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어디 도망칠 데가 없어가지고 우물 쪽으로 몸을 던져가 피신을 했거든요. 근데 우물에 몸을 던져가지고 그 밧줄, 그 칠렁굴 같은 걸 딱 잡고 있는데 또 우물 밑바닥을 보니까 막 뱀들이 입을 벌리고 양갈리를 벌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밖에는 그 코끼리 같은 막 괴물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밑으로 밑바닥 가려니까 뱀이 이제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칠렁굴 같은 밧줄을 쥐고 있는데 문제는 검은지 흰지가 그 칠렁굴을 갉아먹고 있고 그 와중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벌통이 하나 나뭇가지 넝쿨에 매달려 갖고 벌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니까 네. 또 그 와중에도 그 꿀맛 보고 좋다고 입을 해벌리고 아유 맛있어.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그 현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낮과 네, 그때 말한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이죠. 결국 인간 죽어간다 이거죠. 이게. 그런데도 인간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질 때 그 맛있다고 그 쾌락에 도취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지금 그런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서 뭐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 살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완전 매달리는 거죠. 이 사람 마지막에 그 기차역인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결국은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 이런 작품들 통해서 해답을 찾았나? 그러니까 이제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평론가들 사이에도 걔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아주 우호적으로 보는 평론가는 야 정말 톨스토이는 이래서 위대한 사람이다. 여기서 결론을 제시해준다.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가. 네. 이걸 보여줬다. 완전 극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평론가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지금 이 소설을 읽어보면 주인공이 지금 마지막 이제 죽음 와중에 임종 직전에 막 진짜 이 의식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때 분명히 이제 그 당시 마약성 진통제는 많이 막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편주사. 그러니까 그런 거 맞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저런 거를 뭔가 너무 크게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사람이 죽음 직전에는 사람들이 다 후회하지 않냐. 내 제대로 착하게 살 걸. 그리고 만약 그 사람 살아나면 또 똑같이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갈 거다. 이게 마지막 작품이에요? 마지막은 아니고, 네. 네, 마지막은 아니죠. 하여튼 말년쯤에 썼던. 말년 이제 후기. 아까 후기. 말씀드린 바로 회심을 하고 나서 그 쓴 소설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갈라지는데, 뭐 그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바로 모파산 같은 사람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고 나서 정말 내가 10권 이상의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해왔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 소설 한 편 읽고 나니까 내가 참 덧없이 느껴진다. 이 사람은 다 이 한 편으로 다 해버렸는데.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작가들의 작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인정하는 작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의 천재.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했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천재 있지 않습니까? 케인즈 같은 메이너드 케인즈 같은 천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 저기 천재가 도착했다. 천재인데도 천재들이 천재라고 부르듯이 네. 작가의 작가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누굽니까? 아주 자존심 강한 해밍웨이 같은 사람. 자기 글쓰기에
해밍웨이도 완전 한 수 아래, 그러니까 한 수 위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해밍웨이도. 네, 해밍웨이 뭐가 좋죠. 천재라는 건지. 그 나중에 이제 좀 또 말씀드릴 건데. 네. 자꾸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드리면 네. 톨토이의 가장 큰 장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이 사람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전쟁과 평화라는 여러 소설을 읽다 보면 네. 그 방송 카메라가 들어가서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죠. 묘사와 서사가 완전히 막 그냥 진짜 이 완전 거의 뭐 100% 150%라고 해도 과언이 없다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지금 우리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촥촥촥촥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눈이 한 100개 달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흔히 말하는 결국 우리가 문학에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또 묘사를 하고 포착을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쵸.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보이는 것도 낯설게 보이는 게 문학이잖아요. 예술이고. 그런 면에서는 톨토이는 최고의 예술가라는 거죠. 최고의 작가다.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해밍웨이가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다 보여주지 말고 빙산에 글쓰기 해가지고 빙산이 뭐 6분의 1만 모습에 보이듯이 그 정도만 쓰면 된다 했는데 네, 네. 그 뭐 해밍웨이조차도 이 톨토이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정도로 그 묘사라든지 이게 뛰어난 사람이죠. 네, 네. 글을 보면은 정말로 어떤 배우의 표정 연기가 이렇게 생각나는 듯한 네네. 글들이 예,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보면. 그렇죠. 예. 지금 특히 부활의 까추샷 여주인공 설명할 때 이 사람이 그 묘사 같은 거 예술 작품이 잘못해서 사람의 어떤 아주 누추한 본능, 성욕을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묘사를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 까추샤의 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용모를 묘사하는 건 막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이 아무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의 작가라든지 예술가의 신념을 넘어서는 그 뭔가가 있다 이거죠. 예술 자체의 논리가.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또 부활에서는 본인의 신념과 반하는 그 묘사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대단한 묘사를 한 톨스토이. 그러니까 뭐 사실 내가 보이는 장면이 지금 뭐 1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0개를 일일이 다 쓰는 게 잘하는 묘사가 아니라 네네. 사람이 읽을 때 딱 한 문장의 글만 보고도 그 상황이 싹 그려지는 네. 그런 것들을 톨스토이가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나무와 숲을 동시에 다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톨스토이. 나무 하나하나도 보여주는 동시에 딱 그냥 숲이 이렇다. 네. 이것도 보여주니까 이건 참 힘든 능력인데. 그러면서 또 뭔가 딱 읽을 때 찔리는 듯한 느낌 받는 문장들이 또 굉장히 많고. 왜 찔려요? 그러니까 뭐 장례식장에서 네. 장례식장 갔지만 어쨌든 귀찮아하는 듯한 느낌 받는 것. 친구가 죽었지만 귀찮아하는 듯한 거기 가서 그런 거를 희한하게 심리 묘사를 이렇게 우리 글을 잘 마음속에 다 써놔가지고. 있는 그런 네. 마음들. 그런 것들을 탁탁 찝어내는 걸 약간 좀 찔리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특히 이반 일리치 죽음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이반 일리치가 판사예요. 판사. 요즘 치면. 근데 판사인데 첫 장면이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자기 판사 사무실에 동료들에게 전달되는 걸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이제 연쇄 승진이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제가 딱 그 소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정박님한테. 아니 제가 이제 다른 친구 지금 네. 공무원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흔히 말하는 고시 출신이에요. 네. 그 친구를 오랜만에 20년 전 그 당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 여러 어떤 그때 무슨 안전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단체로 어떤 이 야유회를 갔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정말 어떻게 한 과가 그거 뭐 이렇게 많이 죽어 어떡하냐 이랬는데 그 친구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는 분위기도 있어 이런 거야. 왜냐하면 이제 자리가 생겼잖아요. 갑자기 7, 8자리가 다 사라지니까 또 연쇄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승진이 일어나고 막 갑자기 졸지에 잔치 승진 자리 이동이 나니까 보직 변경이 되니까 또 그거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겉으로는 그렇지만 슬픈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런 사람도 있다. 네네네. 표정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바로 이반 일리치 죽음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감정들이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있죠. 네. 누구나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끄집어낸 능력 역시 톨스토이가 아주 뛰어난. 톨스토이가
별 단점이 없군요. 그 아니죠. 작품적으로는. 아니 근데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우리가 아까 말씀 그대로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톨토이야말로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게 우리도 뭐 그런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술가들, 작가들 미투 네, 운동 네. 네. 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극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름 업적을 남긴 거장인데 그 이제 사생활이 개판이고 갑질인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때 말했던 말과 행동이 다른 네, 거.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 바로 톨토이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말이야. 연꽃은 흙탕물에 그러니까 정말 그 진흙탕에서 피어나는데 네. 아 진흙탕 피어난다고 연꽃을 보지 않을까요? 연꽃의 향기를 맡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어나는데 그걸 안 볼 거야? 아 진흙탕 피어나니까 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할 거냐? 그럼 그건 연꽃을 보지 않는 사람만 손해 아니냐. 장미꽃만 난 볼 거다. 아 장미꽃과 다른 또 연꽃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진흙탕에서 또 그 피어 올린 그걸 또 받아보는 어떤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참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느냐 이런 또 반론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소아성 애호자들이 있다 이거죠. 네. 근데 걔들 그 사람들이 어떤 책을 써가지고 어린애들 뭐 동화라든지 심리를 아주 잘 하고 했지만 그 사람이 소아성 애호자다. 그 사람의 작품 속에서 맨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아무리 그러면 동화가 좋다 해서 그러면 이게 그쵸, 되냐 연결이. 이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거 했는데. 그런 어떤 아이들에게 정말 잘못된 폭력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얻어냈다면 이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러네요. 바로 톨토이야말로 정말 가장 뜨거운 이슈죠.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톨토이에 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 하는 것하고 마음하고 자꾸 다르다 했잖아요. 네. 본능과 이성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톨토이는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네. 아, 나는 러시아 민요, 우리 민요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베토벤을 엄청 싫어해요. 근데 문제는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 눈물을 쫙 흘려요. 그리고 자기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이러면 베토벤하고 쇼팽을 항상 연주하거든요. 민요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자기가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웠습니까? 근데 아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나이 60이었죠. 환갑을 맞아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때 뭐 한 20 정도 됐을 거예요. 아들을 불렀대요. 대학생 도시에 나갔고. 네. 딱 불러가지고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너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너 혹시 여자와 잠을 자본 적 있니? 대학생인데 뭐. 그 당시엔 또 자기는 14살부터 잤잖아요. 자, 그런데 아들이 바로 그 즉시 없습니다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톨토이가 기쁨의 눈물을 어린이처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같이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자기도 같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대요. 이런 것도 위선 아닙니까? 자기는 14살 때부터 이렇고 자식한테 너는 여자하고 앉아서 난 너무 기쁘단다 아들아. 이러지를 않나? 그 더 재밌는 게 그 자식한테 그런 걸 말했잖아요. 네. 넌 자지 말아 해놓고 자식의 가정교사하고도 계속 관계를 맺어요. 막장이네 막장. 그러면서 또 이제 성적 교섭은 자녀를 출산하는 목적 이외의 성적 교섭은 절대 맺어서는 안 된다. 계속 그 주장을 계속 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니, 정말 이상과 행동사의 간극이라는 게 그 흔히 우리가 위선이라 부르잖아. 네네. 그 사실 그렇게 보면 위선 덩어리네. 여기는 위선 덩어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하지를 말지 차라리.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은 괜찮은데.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나는 막 러시아 민요가 좋아. 그러니까 막 이것만 좋아. 클래식은 싫어. 이런 말을 그냥 안 하고 좋아하면 되는 건데 굳이 막 뭐가 싫다고 말을 하고 그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사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린 자연이 제일 중요하다. 자연적 삶이 가장 도덕적 삶이거든요. 그럼 자연이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농부란 말이에요. 농부. 자연과 같이 일을 하는. 그러니까 농부의 어떤 그 감성을 갖고 있는 음악, 민요라든지 농부의 어떤 농사나 이런 게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바로 말한 자연적 삶, 반문명적인 삶,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걸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들어간 거. 음악이라든지 미술, 인간의 인위가 들어갔다. 이건 무조건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철학이나 자기가 정한 기준은 분명히 있고 본인의 삶은 그렇게 살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또 그 성경을 좋아했잖아요. 네. 그 사실 신약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 세리, 그죠? 창녀, 네.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순결함을 슬퍼하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렇게 하면서 용서해주고 순결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순결이란 말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 톨스토이식으로 해석하면 그 순결이 뭐냐? 순결이란 것은 처음부터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전에 저질렀던 잘못,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되는 거죠. 내가 과오를 저질러가지고 순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이전에 저질렀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순결한 걸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여전히 계속 태어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태어나고 있는 거죠. 아니 반복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과오 계속 저질렀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이제 하냐고 한 거는 이제 안 하고 상대를 바꾸면 순결한 거야. 직종이 바꿔지잖아. 아니 근데 보면은 약간 뭐 요즘 뭐 무슨 목사 얘기도 나오지만은 네. 그냥 겉으로 얘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 또 자기가 실제로 해야 하는 거 하고 약간 간극은 항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는 있죠, 예. 다들. 그러니까 뭐 지금 전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정반대로 옛날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지 오스본이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는 헤비메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공연 중에 막 박쥐를 막 찍고 막 이런 막 그런 굉장히 끔찍한 퍼포먼스들을 막 염소 피 뿌리고 뭐 이런 사람. 하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가정에서는 뭐 공처가 그러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뭐 컨셉인 무대 거구나. 퍼포먼스 같은 거지. 네, 뭐. 뭐 베넬런이라는 그룹의 보컬이 있는데 그 양반은 보면은 정말 막 술 엄청 하고 여자들이랑 맨날 놀 것 같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착실하고 아침에 맨날 운동하고 술 안 먹고 아니 그 네, 이미지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누구하고 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그 바람의 이미지를 하는데 입바람.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걸 극복하는 게 그 예술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사실 그 톨스토이는 이런 항변을 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게 이상과 실체 행동 사이의 간극이 위선이 아니고, 위선자라는 사람은 그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 위선자다. 그러니까 그 간극이 있다고 해서 위선하는 게 아니라, 네. 마치 그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위선자다. 말은 잘하니까 다 빠져나가. 그 좀 제가 좀 차용해서 써야 되겠네요.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건 톨스토이가 했던 이야기니까 톨스토이는 인류의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이상과 행동 사이에 간극이 위선이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죠. 인간이 어떻게 간극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선자라는 사람은 그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위선자다. 자기는 그 간극을 인정해요.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욕을 해라. 내가 걸어가는 길을 비난하지 말고 내 자신을 개인적으로 비난해 달라. 내 걸어간 길을 왜 비난하냐. 그때 말씀드린 대로 길을 내가 소리치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걸어간다고 해서 내 그런 술 먹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내 행위가 그 길을 잘못되게 만드냐 이거죠. 그 길을 부도덕하게 내가 만드냐 이거죠. 길은 길로서 존재하는 거다. 내가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서 내가 그 길을 더럽히는 나를 욕을 해야지 왜 길을 욕하냐 이거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왜 내 손가락만 보고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취지였죠. 네. 톨스토이 오늘 하나 건졌네요. 네, 간극. 그러니까 간극이 위선이 아니고 간극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위선이다. 언제 한번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톨스토이가 되려면 네. 그 부인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자상하고 아주 모든 것들을 다 아까 말씀드린 자연의 삶을 추구하면서 남을 위한 삶이 가장 선한 삶이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인하고 있어가지고는 보면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부인하고 나이 차가 16, 17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인하고 결혼할 때 그때 한번 일기를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기의 내용이 아주 정말 나중에 부인 소피아가 참기 어려운 고백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진짜 모든 거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때 결혼할 때까지 그 35 우리 나이로 35 될 때까지 자기가 14세부터 35세까지 일기를 쓰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여성들 편력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하녀를 건드린 거, 성병 치료를 하면서 누구 장녀와 사귄 거, 집시 여자들과 바람핀 이야기, 카자흐에 갔을 때 바람핀 이야기, 심지어는 또 다른 남자애들하고 동성애 흉내낸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까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사실 이런 일기에 나중에 적어 놓은 걸 가지고 부인이 나중에 부부싸움하다 열받아 가지고 네. 그때 어떤 남자 제자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딸을 사진하고 그 남자 제자 사진만 딱 서재에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지금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남편한테 옛날 일기 한 대목 있죠. 그걸 가지고 갖고 봐라 너 이 대목에 이런 거 나오지 않냐 남자하고 어느 날 뭐 이런 호감이 간다 끌린다. 너 지금 전 남자하고 지금 좋아하고 너 잠을 자고 있는 거지. 그렇게 톨토이가 격분해가 나 이제 이 집 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대목도 있는데 그런 대목까지 다 적어놔가지고 이거를 또 특히나 거기에 보면 그거 나와요. 지금도 내 하인 누구하고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이 여자하고는 내가 뭐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 부부 사이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남편이 부인을 찾아가듯이 나는 이 여자를 볼 때마다 그리고 애도 낳았다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이제 소피아는 정말 용서하겠지만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다. 이 관계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가? 사람들이 톨스토이가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직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직업 기록해야 하고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다 정리하는 습관인 거지 일종의. 그러니까 첫 번째 독자다 이거지. 네. 부인은 나의 첫 번째 독자고 나의 첫 번째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 너무 잔인해. 아니 그러니까 그 톨토이가 제일 좋아했던 소설에서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 예전에 세계의 단편에서 한번 했잖아요. 체홉에 귀여운 여인. 그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귀여운 여인, 체홉에 나온 귀여운 여인 같은 여인을 최고의 여인으로 꼽은 거예요. 그 귀여운 여인의 여인은 네.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 남자가 목재상이면 이 세상에서 목재가 제일 중요하고 연극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연극이 제일 중요하고 뭐 수의사 나오면 수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정말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정말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본 거예요. 톨토이는 네. 모든 걸 희생한다 이거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하고 선량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보살핀다. 근데 부인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소피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로 하녀를 좋아하구만. 자기한테 봉사하는 하녀를 원하구만. 딱 했는데 진짜 좀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 여성관에 대해서 지금 페미니스트는 되게 싫어해요. 톨스토이를 네. 아 그래요. 여자의 운명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게 여자의 운명이다 이거죠. 여성의 삶이라는 것은 최소한 아이를 20명 정도까지 출산해야 된다. 20명? 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연의 재난을 당할 수 있고 네. 또 삶이란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는 많이 낳아야 된다. 그 본인도 13을 낳았는데 어린이 때 벌써 한 6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반 네. 정도 잃어버리니까. 예전엔 또 더 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되게 이제 지금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안 맞죠. 그렇죠. 뭐 200년 전 그 기준을 지금 갖다 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어떤 톨토이가 뭐 이런 저런 비판도 네. 좀 있고.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 1kg 커피에서 신제품이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네. 참 여기도 신상품 개발에 정말 항상 채찍질을 늦추질 않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질리시지 않도록 네. 콜드브루 여름에 먹기 좋은 콜드브루 그 중에도 디카페인 제품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디카페인. 네. 우리 또 정박님도 카페인에 조금 이제 약하신 편인데. 네, 저도 디카페인 주문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번에 콜드브루 나오니까 네. 또 해야겠네요. 그전엔 드립백으로 네. 드시다가 이제는 디카페인까지 콜드브루가 가능해졌다는 거. 요거 콜드브루가 대략 한 500ml에 8,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 정도면 저는 약간 연하게 먹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한 5대1 정도로 먹어요. 네. 그러면 2.5리터, 3리터 정도가 나오니까 거의 한 8잔, 10잔 정도 그냥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저는요. 요 콜드브루 하나에 매일매일 안 마실 때도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렇죠. 특히 요거 얼음으로 만들어갖고 이 콜드브루를 네. 그 왜 냉동실에 보면 얼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아이스 큐브로 만듭니다. 그냥 얼음 커피처럼.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거기다 우유를 이렇게 딱 부어 먹으면 대박이다. 그거 너무 맛있어요. 나 오늘 이거 해 먹어야겠다. 네, 그 큐브 라떼라고 하는데 네. 네, 그거 해 드시면 여름에 아주 시원하면서
또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 네. 예, 아주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1kg 커피 지금 당장 진입하셔서 물건 다 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였습니다. 그 톨스토이랑 제일 그래도 좀 맞서는 혹은 예. 뭐 좀 대등하게 이야기되는 사람이 도스토옙스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도스토옙스키. 너무 초반에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제와벌 사람에 했죠, 대해서. 그죠? 죄와벌. 네. 예. 도스토옙스키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를 상징하는 것은 이마고, 이마? 네, 톨토이를 상징하는 것은 눈이다.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도 약간 머리가 벗겨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마는 아닐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마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전두엽이라고 하지만 이마. 지성의 상징이 이마잖아요. 네. 똑똑하다 이럴 때 우리 앞장구 비슷하게 앞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이마가 활달한 사람 보고 관상적으로도 이 사람 머리가 영리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 사실 도스토옙스키도 이마가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이마가 발달했다는 관념이다 이거죠. 관념으로 써준다 이거죠. 도스토옙스키는 좀 관념적 글을 많이 쓰고 톨토이는 눈이라는 거죠. 직관적? 아니죠. 사물을 본다는 거죠. 세계를 사물을 본다는 본다. 거죠. 관념이라 근데 주관이고 혼자 머리를 눈을 본다는 생각하는 건 것. 객관이라는 거죠. 카메라로 보듯이. 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비가 되고 또 아주 재밌는 이제 톨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뭐 작가는 아주 많은데 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사야 벌린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AJ야 벌린 이런 말을 쓰는데 에스토니아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한 평론가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그 예전에 우리 오레스테이아 썼던 아이킬로스 네. 그리스 그 히랍 네. 이제 비극 썼던 양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우는 여러 개를 알고 있는데 여우? 예, 여우는 여러 개를 알고 있고 고슴도치는 단 하나의 것을 알고 있다. 단 하나의 큰 것을 알고 있다 했거든요. 요 수수께끼 같은 말에서 끌어와 가지고 바로 도스토옙스키는 고슴도치고 톨토이는 여우라고 했어요. 반대가 아니고? 네. 근데 톨토이는 자기를 고슴도치라고 착각하는 여우다라고 말을 했죠. 고슴도치라고 착각하는 여우다라고 말했죠. 얼핏 예전에 그때 살짝 비슷한 얘기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네. 다시 한번 좀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여우랑 고슴도치. 네. 여우는 기억이 좀 많이 납니까? 전혀 안 나죠. 아니, 이때는 이게 또 비슷한 제가 뇌가 정말 순수했을 때여가지고 정박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어왔을 때란 그래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때 1월 달에 올해 1월이요? 1월 달에 네. 그 토요일마다 책을 읽을 때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여우와 제가 고슴도치. 참여를 못해가지고. 그래요? 네. 네네네. 네. 이거 저만 그래서 기억이 나는군요. 네. 미안합니다. 정민현님. 네. 나 진짜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우라는 고슴도치. 그러니까 여우와 고슴도치. 여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인 현실을 그리는 사람들, 관념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탄력적인 사람들, 그렇죠? 아이디어맨들, 유동적인 사람들. 네. 대표적인 사람들이 문학 치면 셰익스피어라든지, 철학자로 치면 아리스토텔레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근데 그게 왜 여우였죠? 여우는 여러 개를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우가 꾀가 많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잘 대처를 한다. 눈치 빠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상황에 잘 대처를 하는 사람. 맞아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잘 대처한다고. 난 여우 할래. 그리고 또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뭐죠? 굴을 파놓고 들어가죠. 네. 사람한테 잘 안 보이죠. 근데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죠. 네. 바로 대표적인 도스토옙스키. 관념의 세계를 만들어내잖아요. 자기 혼자 푹 굴에 빠져갖고. 네. 그 철학자 친 플라톤, 동굴의 비유라든지 이데아의 세계 그런 사람들인 거죠. 네네네. 하나의 세계를 빠져들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여우형의 인간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물을 파야 되는데 어떻게 파야 되지? 적당히 찾아보는 거야. 요런데 저런데 갖고 요 지형을 살펴보고 해가지고 자 저런데 해갖고 요런 데가 뭐지 뭐 이슬이 있고 저쩌고 땅이 습하네. 한번 파보자. 여러 개 파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 나오면 되는 거다. 그런 식인데 고슴도치형은 뭐냐? 먼저 딱 이론적인 조사를 하는 거야. 지도를 펼쳐보고 딱 연구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아주 신중하게 몇 개 후보지를 한 다음에 딱 하나를 잡았고 이거는 이제 물이 나올 때까지 죽으라고 파는 거예요. 끝까지. 물이 안 나와도 할 수가 끝까지 파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아는 게 그게 맞으니까. 내 이론으로 이제 이건 해서 연구할게.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고슴도치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만약 자기가 과연 어느 형에 맞는지 네. 그걸 잘 알아가지고 잘 그걸 하면 더
좋은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그걸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문학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좀 여우의 세계고 철학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고슴도치의 세계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면 해양의 나라들이 좀 더 여우형 나라들이고 좀 대륙의 나라들은 사방이 바다가 없고 이런 나라들은 좀 고슴도치 나라고 지역으로 따지면 분지형 지역 딱 사방이 막혀가지고 분지는 아무래도 고슴도치가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사방이 툭 트여 있고 뭐 이 교섭이 자유로운 나라는 여우의 나라, 여우의 도시, 항구 도시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여우와 고슴도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재미있는 네. 우리가 성격을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분류하듯이 여우나 고슴도치나 이걸 가지고 또 다양한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바로 톨스토이는 여우라는 거죠. 근데 왜 고슴도치라고 착각을 해요? 바로 톨스토이가 내건 주제가 뭡니까? 바로 죽음? 도덕이잖아요. 죽음인데 그러니까 결국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덕이라는 말이죠. 영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맞잖아요. 본인은 매일 여자하고 다른 여자 제자하고 싶은 사람에서 출산 목적으로 열대 여자하고 자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관념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건데 본인이 현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타고 이 행동과 관념 사이의 간극들. 그러니까 이걸 보여줘. 근데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위대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간극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위대해질 수 없을 거예요. 간극이 있고 그리고 간극만 있으면 이 사람은 아주 부도덕한 인간이에요. 그 간극이 있는데 그걸 의식 안 하고 살았으면 그 간극을 의식하면서 항상 괴로워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대한 작품을 낳았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정말 그 들끓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이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우형이냐 고슴도치냐.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마와 관념 고슴도치고 톨스토이는 눈, 카메라, 묘사와 서술, 관찰 그리고 여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둘이 한 번도 안 만났다 했잖아요. 둘 다가 서로 천재니까. 그것도 너무 반대 성향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전에 우리가 우스갯소리 정치로 치면 김영삼과 김대중이 김대중과 김영삼인 거예요. DJ는 관념적인 사람이에요. 이론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이론을 먼저 따지고 논리를 따진데 Y에서는 직감의 사나이, 직관의 사나이. 그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 시점에서는 마냥 밀어붙여야 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두 명이 평생의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고 서로를 인정하면서도 또 서로가 안 맞는 그런 묘한 참 그 YS가 뭐 DJ 병실에 타계하기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특수관계였다. 근데 바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도 특수관계인 거죠. 7살 차이인데. 참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죽고 났을 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사망했다는 부음을 듣고 나서 톨스토이가 바로 글을 써요. 어떤 글을 쓰냐면 나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사람과 한 번도 직접 관련 맺은 적이 없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그 사람이야말로 나와 가장 밀접하고 관계에 있고 가장 나의 존경을 받을 만하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음을 깨달았다. 라고 이제 극찬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정도 극찬해요.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사람의 작품이야말로 내 모든 작품 다 사라져도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이 정도로. 멋진 사람이네. 그래놓고 안 만나고. 사람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톨스토이는 말 그대로 교과서라는 거예요. 교과서. 문학 예술로 치면 모든 교과서 다 들어가 있다. 톨스토이가 네, 모범생인 거예요. 완전히. 그 톨스토이는 인생이 얼마나 사실 뭐 본인이 말로야 뭐 우리가 청민하게 살고 했지만 얼마나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장수했죠. 그 당시에 우리 나이 83 살았죠. 이미 뭐 젊어서부터 유명해졌죠. 귀족으로 태어나서 물론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갔지만 정말 유산도 많이 받았죠. 많고. 귀족 가문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뭐 정말 한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다. 근데 못생겼어요. 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남들은 별로 여성하고 사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정말 지지리도 고생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랬나? 네,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그 어릴 때 가둬 키웠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좀 특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자기 뭐 딸들이 있을 거잖아. 갑자기 딸들 침대 밑을 들여다보는 거야. 너 혹시 남자 여기 숨겨놓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거죠. 엄한 아버지였고.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피살당했다든가 살해당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와중에 또 형이 이제 같이 출판을 하다가 형이 죽게 되고 그 와중에 자기가 이제 여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도스토옙스키는 돈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경제에 끊임없이 그 빚에 시달리고 그냥 막 돌아버리는 거죠. 네네. 나중에 정말 독일까지 도망을 쳤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냥 물만 먹고 다니고 그 와중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제압을. 이 사람의 관념은 뭐였죠?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제압을 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내가 지금 진짜 똑같은 신세잖아요. 지금 우리 집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 진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할 지경인데 여동생이 지금 원하지도 않는 남자한테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어요. 돈이 없어가 빚을 지고 이래가. 그 이 사람이 돌아버리는 지경의 철학을 만드는 거죠. 범인과 위인, 영웅의 철학이 위인은 다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은 수백만을 죽여도 영웅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위인은 사람을 많이 죽여도 그게 오히려 범죄가 아니라 영웅 역사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안 된다.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덕 법칙은 나한테 적용이 안 된다. 나에게는 다른 도덕 법칙이 있다.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전당포 노파를 죽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이 천재들에게 어린 굶주려 가는 천재들에게 돈을 나눠줘 갖고 이 역사를 하는 게 더 옳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살인의 철학을 정립하는 거죠. 그런 식의 관념들 쫙 펼쳐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죽음의 집의 기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요즘 지금 혁명운동에 가담을 했다가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 2분 전인가 5분 전에 황제의 특사가 왔고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 해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때 그 와중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대에 올라갔을 때 사람은 뭘 보게 되는가. 자,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풀밭을 바라보고 마지막 1분에는 뭐 누구를 생각하고 이런 진짜 정말 마지막 죽음에 임하는 사람의 이 심정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 이거죠. 그치. 그 집행대까지 올라간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했죠. 또 악령이라는 소설에 보면 정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지하서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하서클에서 어떤 사람이 좀 말을 안 듣고 약간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하서클에 우두머리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그 호수 같은 데 내다 버렸다가 그게 발각이 됐거든요. 네. 이게 뭐냐 이거죠. 혁명을 하고 이념을 해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그 안에서 이미 가장 반인륜적이고 반대의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인 이게 과연 무언가. 이런 것들을 다룬다든지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바로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보면 우리가 대신문관 대목에서 네? 왜 신이 있다면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방치하는가? 왜 이런 인간 세상의 악을 방치하는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우리 종교적인 관념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톨토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통도 다루고 그리고 전쟁과 평화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들 그리고 사람의 연애 문제들 물론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살인도 다루고 다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 생활의 한 국면을 다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병주 작가는 이렇게 또 분석을 해요. 네. 톨토이 세계는 뉴턴 역학의 세계다 이거죠. 뉴턴. 그러니까 뉴턴 역학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F는 ma 해가지고 네. 힘은 그 물체의 어떤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하면 힘을 알 수 있듯이 그 물체가 지금 요 속도가 얼마면 위치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가했다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이 세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법칙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의 어떤 규칙과 질서를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 주는 거죠. 객관적인 교훈을 준다. 이게 바로 톨토이다 이거죠.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이게 이름이잖아. 도스토옙스키는 양자역학의 세계다 이거죠. 한마디로 여기는 시간이 물리적 시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건 심리적 시간이다. 뒤죽박죽 됐다. 과거가 현재가 됐다가 현재가 미래로 갔다가 미래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엉망진창이다. 네. 그래서 독자가 관찰자가 되려도 이게 관찰이 잘 안 된다. 객관화가 안 된다. 읽다 보면 나도 막 빨져들고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톨스토이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쉽게 푼다 이거죠. 어떤 어려운 문제 이 사람은 딱 원칙이 있잖아요. 인간 세상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으로 살아야 된다. 그 원칙에 따라서 하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으니까. 자연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그 원칙이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아주 쉬운 문제도 어렵게 만든다. 완전히 반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도스토옙스키의 그 말은 인생에는 쉬운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문제든 어떤 문제도 쉬울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다르다는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톨스토이는 죽음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너무 어둡지는 않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 같은데 도스토옙스키는 되게 정말 어두운 세계를 다루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어두운 세계 다르죠.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한 대목을 보면 진짜 이런 게 있고요. 그 악마가 스타브로긴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기가 네. 소녀를 강간을 해요. 아주 어린 악마가? 소녀를. 예, 그 소녀를 강간하고 그 소녀가 수치심으로 자기는 강간하고 누워 있잖아요. 그 소녀가 이제 욕실에 가서 목을 매달아가 죽으려 하는데 그거를 상상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목까지 나요. 그 다음 대목 나오는. 그러니까 진짜 이걸 어떤 사람 읽고 이거 완전히 이건 이 작가가 경험한 거다. 그 도스토옙스키가 예전에 그런 뭐 농담인지 뭔지 그런 내가 예전에 강간한 적도 있다 이런 말을 내가 막 그 농담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 정말 어두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돌긴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네. 이렇게 관념적이었던 도스토옙스키는 완전히 러시아 정교에 쿡푹 빠진 거예요. 죽을 때도 그 성경 마지막까지 읽고 네. 죽었고. 바로 그 도덕을 강조했고 기독교 정신을 강조했던 톨스토이는 파문당하거든요. 러시아 정교에서 파문을 당해요. 네. 그게 또 아이러니한 거죠. 가장 종교적인 사람은 오히려 파문당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종교와 극단이 있던 사람은 또 오죽 종교적인 빠지게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정한 천재는 톨스토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네. 도스토옙스키의 인물들은 꾸며낸 사람들이다 이거죠. 관념 소설이니까. 현실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톨스토이는 정말 현실 그대로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톨스토이가 진짜 천재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도스토옙스키가 진짜 천재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선호의 차이겠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톨스토이는 모든 문학 서적은 다 불살라도 좋은데 네. 바로 우리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만은 남겨둬야 된다. 이 사람은 진짜 한마디로 소설이 아니라 이 사람은 새로운 세계의 문학 양식을 창조를 했다고 하거든요. 자기는 소설을 썼는데 이 사람은 소설 이상의 것을 썼다 이거죠. 도스토옙스키를 그렇게 극찬을 그렇죠. 했는데. 소설은 자본주의 시대 양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건 소설이 맞다 이거죠. 이 시대를 썼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자본주의 시대를 넘어서는 시대의 문학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바로 황금 시대의 문학 양식이라는 거죠. 황금 시대?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간의 영원한 꿈, 황금 시대 있잖아요. 유토피아. 뭐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도스토옙스키는 오지 않은 시대에 그걸 썼으니까 이 사람 천재 아니냐 이거죠. 도스토옙스키는 혹시 톨스토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제가 찾아본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서로 각자의 작품은 읽어봤을까요? 살았을 때?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톨스토이는 도스토옙스키를 분명히 읽어봤을 거고. 그거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 작품에 네, 대해서 네, 이야기를 네, 했지. 네, 네.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미확인.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약간 무시했을 것 같아. 너무 그러니까 상투적이고 좀 뭐 너무 현실적이니까 그런 거에 일본은 대해서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읽어는 생각에는 봤겠지. 읽으면 받겠죠. 그죠? 읽어봤겠죠. 근데 어떻게 안 이제 읽어봐. 안 읽은 척 했겠죠. 안 읽은 척이겠죠.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한국에 톨토이는 아닌데 우리 정프로 좋아하시는 톨토이 비슷한 인물은 있죠. 우리나라에 네. 김승옥. 김승옥 작가. 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분은 자기 작품을 그래. 사실상 좀 부정했잖아요.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 자기 이전에 어떤 이런 거. 아, 네네. 톨토이처럼. 톨토이가 네네. 예전에 자기 작품 다 이건 쓰레기 같다 이렇게 하듯이 김승옥 작가도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 다 그냥 이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아. 작품을 잘 못 쓰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는 이런 라이벌 관계에 있는 작가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황석영, 이문열 뭐 이렇게? 그 사실 황석영 이문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80년대 한번 내세웠는데 네, 붙이기 좋아해서 사람들이 붙이긴 했는데 별로 안. 그때 사실 이제 그 황석영 선생 같은 경우가 이미 황석영 선생 고등학교 2학년 때 문단에 등단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나이도 좀 많으시고 네네. 고등학교 때 이미 등단했고 이문열 작가보다는 등단 시기가 최소 15년, 한 거의 20년 정도 빠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라이벌이라 나이도 조금 한 7, 8살 많으실까요? 7, 8살까지는 아닌데 등단 시기가 워낙 차이도 좀 나고 또 스타일이 워낙 달라요. 이걸 라이벌로 하려면 뭔가 또 좀 물론 같은 문학을 하는데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사실 80년대 90년대 그렇게 많이 대결 구도를 좀 언론에서 좀 만들어내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사보니까. 근데 이제 좀 달라가지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중국의 이태백하고 두보가 이렇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런데 현실과 이상 따지면 좀 그런데 관념과 리얼리즘과 낭만주의.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또 뭐 창작 과정에서도 정말 쉽게 막 휘휘 썼는데 그 쓴 글이 고칠 필요도 없고 어느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되고 막 그렇게 나왔다면 두보는 정말 그 한 땀 한 글자 땀? 한 글자를 계속 고치고 계속 그래서 근데 또 동시대에 살았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왜 일필휘지라고 하잖아요. 네. 한 번에 글 쓰고 대단하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사실 한 소리고요, 다들. 그 소동파 우리 왜 당송 8대가 중에 아버지, 자기 동생 이 세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글을 잘 쓴 집안 소순 소식 소철해가지고 삼소라 불렀는데 그 소동파 같은 경우가 정말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라고 치주는데 그 소동파 맨날 사람들이 아이고 글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물 흐르듯이 한 번에 쓰십니까 하면 본래 글은 그렇게 써야 돼. 아유 글은 그냥 막 나오는 거 그냥 나 받아 쓰는 게 바빠 이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글을 쓰고 나서 가고 난 사람들이 앉은 자리를 보니까 그냥 수백 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계속 고치고. 소동파 같은 천재도 끊임없이 그런 고치고 또 고치고. 동파유. 네. 동파유 맞습니다. 자, 이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얘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큰일 나네요. 또 작품 소개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 작품을 그래도 너무 안 살펴보면 좀 그러니까 어떻게 새죽음 이 작품 잠깐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네. 이거는 뭐예요? 단편이에요? 네, 이건 단편입니다. 단편 소설인데 1859년에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해심 이전이죠. 해심 이전. 근데 해심 이전인데도 이제 그 앞으로 다가올 해심을 와요?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결국 어떤 작가의 예술가의 이런 것들이 촉에 다 드러는 나거든요. 단서가 실마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 죽음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톨토이는 문명을 기본적으로 안 좋다고 봤잖아요. 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런 본성, 선어의 실현을 방해한다 이거죠. 자연은 좋은 거. 인공을 반대하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거고. 근데 문명과 자연의 대립만 갖고는 뭐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사람 찾아낸 게 영혼, 정신을 찾아냈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착한 본성이라는 거죠. 네. 예, 거기서 이제 우리 삶이라는 것은 문명과 자연 속에서 결국 우리가 그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그 우리의 도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죽음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은 하나는 문명화된 죽음. 하나는 좀 자연에 가까운 죽음. 또 하나는 자연 그 자체의 죽음. 나무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요 세 가지 죽음을 이제 설명하는데 요게 이제 서경준 교수가 이제 주로 분석한 걸 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각각의 죽음의 한 파트인데 문명화된 죽음, 어떤 귀부인이 죽는데 그 죽음만 두 개예요. 두 단락이에요. 그다음에 마부의 죽음은 한 단락, 나무의 죽음은 한 단락. 마부, 말무는 마부.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귀부인의 죽음은 문명의 죽음이니까 그만큼 죽음이 길고 고통스럽다. 이런 거를 이제 형식으로도 보여준다. 이래 보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이 귀부인이 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 마차 행렬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좀 말도 시게 하고 약간 쉬는 거예요. 근데 이 귀부인이 보니까 행색이 되게 좋아요. 막 무슨 지금 몸도 안 좋은데 모자라든지 막 옷 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강아지도 있고 그런데 맨날 남편하고 들들 볶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작년에 외국으로 요양 나가졌을 때 나갔다면 지금 나는 벌써 건강해졌을 텐데 당신이 내 말 안 듣는 바람에 지금 나는 이게 뭐냐고 계속 툴툴거리는 거예요. 짜증내고 사람들. 근데 의사도 같이 동행을 하는데 의사하고 남편 말은 다르거든요. 의사가 지금 사실 나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미 이거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귀부인만 아니야 나는 외국 나가면 무조건 난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들들들 볶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부가 있어요. 마부는 평생 이제 말을 몰다가 지금 이제 도세해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 합숙소 같은 데 있잖아요. 자기들 마부들이 생활하는 공간.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합숙소 같은 데에서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패치가로 나왔는데 아궁이 같은 데가 있는데 따뜻한 바닥이겠죠. 근데 제일 좋은 바닥이 본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프니까 계속 그 자리를 흔히 말하는 제일 좋은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돌봐주는 이제 식모 이런 사람들이 짜증 나는 거죠. 참 그치.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당신 자꾸 병원도 안 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구박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마부가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봐줘. 그럼 또 이제 식모하는 사람이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기부인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고 계속해서 그 이제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이 죽음을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무조건 살 수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절대로 죽음이라는 자체를 끄집어내지도 마. 살 수 있다는 이야기만 계속해.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걸 요구하고 마부는 이제 죽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젊은 마부가 와가지고 자 아저씨 그 장화 있잖아요. 장화 그 아저씨 이제 신을 일 없잖아요. 나 주세요. 어찌 보면 좀 살벌하잖아요. 네. 거래를 하자는 건데 그렇다고 너무 상처도 안 받아요. 아 그래 좋아 그래 나 뭐 너 줄게. 그 대신 너도 약속을 해 사람들 앞에서 내 죽으면 비석 세워준다고 약속을 해. 그럼 너 가져가도 괜찮아. 그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뭐 죽으면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약간 해탈하셨네. 뭐 그렇죠. 뭐 해탈할 또 방법밖에 없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부인은 그렇게 거부하고 죽음에서 그랬지만 결국 해외를 못 나가게 되고 집에서 이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아까도 부인이 하도 원하니까 해외 나가는 신용만 했지만 결국 상처가 악화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 돌아오는 와중에도 부인은 이제 마지막 임종의 날이 왔잖아요. 네. 그 와중에도 이제 그럼 가족과 자기 이제 친정 어머니, 자기 친정 언니, 자기 자녀들, 남편 다 이래 오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근데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엄마 죽어 하는데 신난다. 놀아야지 하고 방에서 엄마 죽은 걸 모르니까 그렇겠죠. 막 이제 뭡니까 밖에 막 어른들을 피해가지고 달아나고 도망치고 그 다음에 사제가 왔죠. 마지막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예전에는 종부승사라고 불렀잖아요. 네네네. 종부승사란 말이 요즘 이제 사람들이 종부승사면 이거 이제 죽구나 생각하니까 요즘 병자승사 이렇게 이름을 좀 고쳤대요. 요즘 성류승사 이렇게 이름을 고쳤다고 합니다. 이제 종부승사면 너무 마지막이다 이러니까. 네네네. 그 승사를 내야 되는데 이 사제도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주기가 하도 이제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곧 5분에 죽을 사람이 지금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제가 그럼 어떻게 참 좋은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사제가 우리식으로 하는 거야. 용한 사람이 한 명인데 내 소개시켜 줄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자기의 헛된 희망을 자꾸 줘요. 자기의 임무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용기를 내어서 들어가라 해야 되는데 용한 사람이 누가 나았다더라. 용한 사람이 나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남편도 이 부인하고 이 죽음의 이 대면을 잘 하기 힘든 거예요. 물론 부인이 그거하고 이래서 그렇지만 얼굴간에 이제 방 밖으로 뛰쳐나가고 자꾸 그걸 흔히 말하는 처형복 해달라는 거야.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처형이 좀 가서 좀 말을 좀 해라. 그 처형은 와가지고 또 막 울고 이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사제나 이런 사람들은 제일 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친정엄마가 제일 슬프지 않겠냐. 그죠? 자기 딸이 결혼해가 애 놓고 그 친정엄마한테 위로하려는데 갑자기 친정엄마는 갑자기 딸꾹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딸꾹질 하다가 지금 보니까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지금 슬픔보다 딸꾹질하다 잘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가 연출되는 거죠, 사실상. 사람이 죽어가는데 실제로 슬퍼하고 이런 사람도 없고 죽어가는 환자는 끝까지 자기를 못 받아들이고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야유한 것 같아요, 벌써. 끝까지 이게 문명화된 죽음, 기부인은 죽음을 응시도 못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명화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마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받아들인 거. 너 장아 신어. 그런 대신 나 비석 하나 세워줘. 뭐 별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세워주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이 기부인이야말로 지금 현대 문명인의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하면서 노르베르트 엘리아스하고 필립 아리에스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현대인의 죽음을 다뤘거든요. 네. 하여튼 아나락파 관련해가지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 죽음을 현대에 들어서 죽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 사람 이제 특히 필립 아리에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데 예전 중세 때는 중세 초기에는 죽음을 안 두려워했거든요. 대체로. 아니 물론 뭐 이거를 이 사람의 견해입니다. 그 종교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렇죠. 하나님한테 가면 되는데 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죽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다 누워 있다가 최후의 네네네. 심판되면 우리 다 같이 선적을 나서 다 같이 영생을 누린다. 네. 그러니까 안 되는데 우리가 중세 말이 되면서 패스트가 확산되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게 되고 특히 이제 개인주의, 개인의 관념이 생겨나면서 이제 개인에 대한 심판 관념이 생기니까 죽음이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죽음이 좀 무서워지고 그리고 패스트 걸려 죽은 사람 보면 끔찍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완전히 막 얼굴 시커멓게 되고 완전히 네, 막 네.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들이 이제 공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16세기, 17세기 과학이 발전하고 해부학이 이제 공개 강좌가 열리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죽음을 구경하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크로필리아. 시체에 선호하는 거 있잖아요. 시체에 대한 뭔가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런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죽음이란 거를 그냥 일상에 가지고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죽음을 무서워하다가 이제는 또 죽음을 사람 몸을 알게 되고 죽은 시체를 해부하게 되면서 죽음의 이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흔히 말하는 낭만주의 시대. 낭만주의가 됐잖아요. 네. 19세기 낭만주의 보통 보면. 죽음은 이제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결핵 걸린 사람도 있죠. 결핵 걸린 사람들이 창백한 얼굴로 다 동경하잖아요. 아. 결핵 걸린 사람, 병자에 대한 동경. 네네. 병 걸린 여자와 연애를 하고 병 걸린 남자와 연애하는 게 너무너무 그런 게 낭만. 있었어요. 네. 우리 드라마도 그랬잖아요. 뭐 백혈병 걸린 백혈병 사람, 걸린 그렇죠. 그렇네. 죽을 병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이랑 사랑하는 게 엄청난 테마인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근데 현대에서는 바로 어떻게 됐냐. 죽음은 이제 끔찍하다. 터부, 금기. 저 내다버려. 죽으면 아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관계되고 예전에는 집에서 임종을 했단 말이죠. 아, 맞아요. 예전에는 병원에 있다가도 집에서 임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객사하면 절대 안 된다. 죽으면 반드시 집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거의 뭐 99.999%가 무조건 장례식장에 병원 가야 돼요. 죽으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제 그거 차단돼 버렸어요. 죽으면 이제 동양서양 막론으로 차단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어릴 때부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 돌아올 이런 본단 말이죠. 그럼 어릴 때부터 아 죽구나 사람이 알면서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데 아이들은 지금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잘 안 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예 뭐 병원 가 있고 이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병원 요즘은 더 모르죠. 요양병원에 아예 다 보내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은 뭐냐? 아까 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필립 아리에스가 주로 이제 죽음의 기능인데 네.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라는 사람은 죽어가는 자의 고독이라는 책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현대 사람은 고독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혼자 안 죽었어요. 함께 있었는데 아직 예전에 어릴 때 그 상갓집이 다 그냥 누구 하나 돌아가시면 다 그 집에서 이제 그 등 걸어놓고 상 차려갖고 밥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집에서 처막 쳐놓고. 그렇죠. 네. 요즘 진짜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그래서 문명이란 게 뭐냐. 죽음을 응시하고 대면하고 수용하지 못하게 하고 죽음을 자꾸 회피하게 만든대요. 지금 이 귀부인처럼. 귀부인 죽기 1분 전까지 남편한테 그 용화사는 사람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건 너무 비참하다 이거죠. 아니 이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막 차라리 인간의 어떤 위험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들이 결국 살아남은 사람한테도 이 부인의 이제 환자에 대한 기억을 인간의 기억을 세우고 또 죽어가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삶의 어떤 그것들을 대미를 장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거 뭐냐 이거지. 괴로움과 한탄과 후회 속에서 가버리면 과연 이 사람의 삶은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문명이라는 게 죽음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을 자꾸 해서 회피하고 연기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문명은 결국 뭐냐. 죽음 문제를 그렇게 자꾸 대면을 안 해주면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문명은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살 것 같은 환상을 주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현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은 분명히 반복되는 동시에 우리 사람은 하루하루 다르게 해체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같은 삶을 똑같은 봄을 똑같은 해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모르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무력하게 만든다. 문명이야말로 사람 무력하게 한다.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사람을 제대로 인간다움을 못하게 하는 문명이야말로 이건 정말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마부는 별 배운 건 없지만 오히려 죽음을 직시하고 수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부는 좀 더 자연스러운 죽음이고 네. 그 마지막에 나오는 나무의 죽음. 네. 나무는 왜 죽냐면 그 젊은 마부가 장화를 얻어 신었잖아요. 네. 네. 근데 죽고 나서 이제 자기 바쁘다고 비석을 안 만들어 주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 하거든요. 네. 너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아저씨에 약속 어길 수 있냐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 돌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나무라도 만들어줘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이제 나무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럼 나무 하나를 베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나무가 베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나무는 이런 거예요. 그냥 베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근데 나무 생명이지만 그냥 나무도 그냥 그대로 그냥 베어지는 거죠. 아무런 말도 없고 뭐도 없고 구애도 없고 해안도 없고 그냥 나무는 담담히 받아들인다. 나무니까 받아들였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말 그대로 아주 초연한 거 아니냐 죽음에. 누군 또 욕을 하죠. 이건 초연한 게 아니고 무정한 거지. 비정한 거고. 그리고 이 나무가 죽고 나니까 다른 나무는 더 좋아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한 나무가 죽으면 햇볕받는 경쟁에서 더 좋아지잖아요. 공간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죽음을 이때 보여준 거죠. 네. 젊은 시절에 보여주면서 뭔가 이제 톨토이는 결국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때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새 죽음. 우리는 아마 그 귀부인의 죽음 쪽에 다들 가까이 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든 죽음을 외면 혹은 모른 척 어쨌든 하여튼 피하고 싶은 그 마음들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톨스토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좀 1부에서 좀 더 해봤고요. 2부에서는 좀 더 작품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작품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86번째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